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8% 상승한 25,995.87의 거래를 마친 반면 S&P 500 지수는 0.37% 하락한 2,878.05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0.91% 하락한 7,922.7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8월 민간 부문 고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는 16만 3천 명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19만 명이었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13만 9천 명을 새로 고용했고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ADP의 아후 일디르마즈 부대표는 고용이 소폭 둔화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무역 분쟁 우려 지속에도 이 브렉시트 합의 기대감에 하락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6일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50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엔화의 달러당 110.89엔을 기록해 전장 뉴욕 후장 가격보다 0.56%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의 유로당 1.1641달러에 움직이면서 전장 가격보다 0.11% 올랐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지수는 0.15% 하락한 94.988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휘발유 등 석유 제품 재고가 증가한 점이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4% 하락한 67달러 77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원유 재고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지만 휘발유와 정제유 등 다른 석유 제품 재고가 증가한 점이 더 부각됐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약 43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휘발유 재고는 185만 배럴 증가했고 정제유 재고도 312만 배럴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이 대북 특사단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가 여전했고 신흥국의 금융 불안 역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한 IT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2280선대로 밀렸고요. 코스닥도 기관의 매도 확대에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에서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죠.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는데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오늘도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또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밀렸는데요.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또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에너지주가 1%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페이스북이 싱가포르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아시아 지역의 첫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그 의미 함께 짚어볼 거고요. 아마존이 물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승합차 2만 대를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마존의 주가는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의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자, 이어진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18일에 평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종전선언이 가시화될 경우에 중국 소비주, 남북 경협주가 뜰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는데요. 투자 의견 볼 거고요. 또 최근에 국내 중소형 화학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역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9월 7일 금요일이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싱가포르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1,2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아시아 지역의 첫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용과 함께 그 의미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페이스북이 싱가포르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217억 원인데요. 이 10억 달러를 이상을 투자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에 밝혔습니다. 우선 토마스 퍼롱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 담당 부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선 싱가포르 당국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인데요. 우리의 첫 아시아 지역 데이터 센터가 이번에 될 것이라고 좀 얘기하면서 이 센터는 오늘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우선 동남아 지역의 모바일, 전자상거래,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IT 거인들의 주요 데이터 센터 거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외신들은 좀 밝혔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8억 5천만 달러를 들이면서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좀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은 이 아시아 국가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부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국가를 인 상태에서 향후에 봤을 때도 어떤 전 세계적인 시장을 공략하려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 싱가포르 같은 이 외교적인 외교가 중립적인 국가의 어떤 거점 기지를 설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부사장 같은 경우 또 했던 얘기가 이 페이스북의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는 총 17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 수백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페이스북은 미국과 아일랜드, 또 스웨덴 등지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덴마크에도 이런 신규 센터를 지금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 계속해서 어떤 대륙마다 이런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면서 계속 펼쳐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실적 부진 우려에 페이스북의 주가는 특히나 3분기 들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대표 IT 기업으로 대표되고 있는 페이스북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페이스북은 올해 상반기 때 내후회한이 좀 많았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어떤 정치적 스캔들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어떤 상장 폐지 그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급락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참석,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참석을 안 하고 페이스북에 참석을 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단추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가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에 대한 주가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평가 상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이 늘어나는 이 물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승합차 2만 대를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먼저 내용과 함께 의미부터 들어볼게요. 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이 승합차를 추가로 보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선은 아마존은 이 독일 다임러와 또 메르세데스 벤츠 승합차 2만 대를 구매하기로 좀 계약을 했습니다. 이 같은 아마존의 차량 보강은 미국 우정국이나 이 페데스 같은 택배 업체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이기 위한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고요. 올해 100대 넘게 지금 도입 후에 내년 말까지 2만 대를 모두 투입한다는 계획이라고 외신은 밝혔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어떤 주문하는 제품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체 택배망 확충을 좀 진행해 왔는데요. 그러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배달 차량 자체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 관리 업체에게 먼저 판매한 후 이것을 소규모 택배 업체들에게 임대하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우선 아마존은 지난 6월에 아마존 5가 부탁된 승합차 40대 정도를 임대하고 차량 운전기사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택배 업체 창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500의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현재 상태고 현재 선별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외신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언젠가는 택배 업체와는 경쟁하겠지만 배달 차량 11만 9천 대를 갖춘 UPS나 하청 업체까지 합치면 16만 대와 항공기 670대를 투입할 수 있는 이 페덱스를 따라잡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좀 전망을 지금 외신들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얼마 전에 시가총액 장중에 1조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사업 다각화가 성공했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아마존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존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마존이 주가가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달러로 봤을 때는 우선은 나머지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1조 달러 돌파가 지금 가능한 현재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택배 물류 업체들한테는 약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우선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 사업이나 어떤 구독 서비스 같은 이 고마진 사업에 대한 성장세가 많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 쪽으로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아마존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우선 아마존의 어떤 EPS나 이런 부분도 60%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시장 추정치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존의 실적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사업의 성장세와 기여도가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좀 반영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를 최대 2,5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비중학계 의견을 제시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아마존의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 쪽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3년 안에 자율주행차를 양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비아디가 시장을 선점하고 또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국내 시장으로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3년 안에 자율주행차를 양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우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본인 포스트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왕찬부 BYD 회장이 전날深圳에서 열린 개발자 회의에서 이 BYD와 바이두가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 왕 회장 같은 경우에는 BYD가 중국 전기차 업계의 선두를 차지한 데 이어서 사업을 인텔리전트 카로 옮기겠다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를 슈퍼 모바일 폰 한마디로 좀 대중화에 앞서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계획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2035년을 좀 꼭 집어서 말을 했는데, 2035년이면은 인텔리전트 카가 도로를 지배한다라고 좀 밝혀서 이 스마트 카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삶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BYD가 2021년에 어떤 얼마나 많은 자율주행차를 생산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번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엿볼 수 있겠고요. 우선 BYD는 2003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도 서비스가 강한 바이두와
손을 잡고 이 프로젝트 아폴로에 좀 참여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아폴로는 전 세계 자율주행차 기술 동맹 중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SCMP라는 기업이 프로젝트 아폴로가 가장 기술적으로 개방돼 있고, 규모 역시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BYD의 장혜진 대표 역시 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죠, 킴프로가 이번 달 중 도로 테스트를 시작할 것을 밝혔는데요. 이 BYD와 손잡은 바이두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한마디로 주의 IT 빅3죠. 이 기업들이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고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신차 부분이 추시가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방 기업들보다도 지금 삼성 SDI나 어떤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한테 어떤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장 사업 쪽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LG화학과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전장 쪽에서의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 자율주행차를 계기로 주가에 대한 그런 좀 가능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기나 이런 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중국도 자율주행차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테슬라나 우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차 최근에 있었던 자율주행 자동차 인명사고 나와주면서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쪽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개발 기업들은 이런 인명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갔을 때 최근에 적자폭도 확대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후회하는 좀 겪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자율주행차의 특히 택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시장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 택시 쪽에서의 그 시행을 일본 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도 계속 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쪽에서의 자율주행에 어떤 좀 이면을 본다면, 최근에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트랙을 트럭이죠, 액션트를 좀 선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시승 과정에서 시범 운행 과정에서도 우한과 또 인천 간의 40km 구간에 대한 시범 주행을 좀 마친 상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액시던트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반영도 좀 관심을 많이 모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시험 주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성공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또 이거 액시던트의 제어 장치죠. 개발한 게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의 그 선두기업 업체죠. 구글이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에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시험 주행을 마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품주, 그리고 내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죠. 5G 기술로 인한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관련 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반도 평화 무드에 따라서 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증권가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어제 이제 남북 경협주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선별적으로 뭐 철도나 인프라 쪽은 좀 하락세가 나타났던 것도 같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은 잘 봤습니다. 항상 시장은 잘 봐야 되죠. 예, 그런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끄는 이제 여러 가지 대북 특사와 관련된 부분들, 시장 분위기 보면서 어떠셨나요? 그냥 이제 다시 통일의 뉴스를 보면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라고 분석이 되던데요. 네, 기대 이상의 결과로요. 좀 예측하던 수준 아니셨나요? 다시 대북 특사를 보낼 만하면은 이 정도는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봤었는데 일단 나온 내용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8일부터 20일이다 보니까 다다음 주겠네요. 다다음 주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조금 특이한 점은 2박 3일입니다. 일단 보통 정상회담이 만나서 내용을 얘기할 때 많아봐야 하루 이틀 정도 있는데 2박 3일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의견 교환을 나눌 시간이 많다라는데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상당히 강했죠. 이번에 어떤 명시까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 해까지. 근데 임기 첫 해라고 못 박은 게 조금 좀 기분은 안 좋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재선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기분을 맞춰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도 명시해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까지도 약간 고려해주는 사항들의 얘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개소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폼페이오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북한으로 가냐 마냐 하다가 이제 못 갔던 부분들 쪽에서 좀 단절됐던 부분들이 다시 이어갔다는 쪽에서 어떤 그래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반응들은 일단 재료가 좀 미리 반영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남북경협주는 어제 어떤 결과 발표 전부터 약간 꺾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 거기다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반응이죠. 이제 남북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변국의 반응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9일 날 어떤 북한의 개국일을 관련돼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약간 좀 카드를 내렸죠. 그래서 시진핑이 직접 방문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쪽의 대체제를 좀 충분히 활용한 현상 쪽으로 나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일단 약간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우위 한쪽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이 그래도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죠.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운전자 역할을 좀 충분히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는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어제 또 관련돼서 청와대는 남북 경협 관련돼서 경협의 기억도 안 꺼냈다라는 쪽 얘기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남북 경협주와 관련된 어떤 시각에서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어떤 대화 창구를 다시 열어서 뭔가를 또 활로를 찾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지 근데 본격적으로 경협까지 이어지는 단계까지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쪽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남북경협주는 한 차례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쭉 밀리고 거기서 이제 등락을 펼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감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접근하는 전략들이 가장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금까지의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들이나 어떤 앞으로 손에 잡힐 만한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남북경협 관련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느냐에 대한 첫 삽과
어떤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그를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의 전략밖에 안 된다라는 쪽으로 트레이딩 전략 쪽에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중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좀 높죠. 이 종전선언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든가 이 사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해빙 모드가 남북이 해빙 모드가 들어갔을 때 중국도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한한령과 관련된 명분이 없어지다 보면 중국 소비주 이런 쪽으로 확대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를 앞서서 바라보고 있는 단계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제 협력주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 옳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모아가기가 가능할 거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라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더 갈 것 같은 이 자리에서 딱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기대감이 들어갔다가 소멸되는 시점 쪽에서 계속 저점대에서 모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떤 경협주를 모아간다라기보다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쪽은요? 경협주보다 좀 덜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만약에 기대감을 높인다고 한다면 중국 소비주가 더 낫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이번에 중국의 중추절 그리고 또 국경절이죠. 이런 쪽까지 9월, 10월에 휴일이 있다 보니까 일단 나오는 데이터 쪽으로 봤을 때 7월 달에 중국인 입국자 수를 보게 되면 거의 46%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물론 기저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단체 관광객과 관련돼서 점진적으로 어떤 해빙 모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맞다 아니다 가타부타를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이번에 중추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데이터는 일단 열어보면서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관심은 오히려 중국 소비주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도 섹터가 좀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어느 쪽이 좀 유력할까요? 일단 가장 눈여겨볼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면세점 쪽이겠죠. 입국한다 그러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섹터 쪽으로는 그래도 화장품 쪽을 보시는데 화장품 쪽은 제가 보기에는 아모레퍼시픽 지난 과거의 어떤 시장을 주도했던 이쪽은 약화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쪽은 기존의 어떤 브랜드만 바라보고 어떤 브랜드의 충성도 쪽으로 지금 다가서는 쪽이 아니라 경쟁이 많이 심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패션 기업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약업체 이런 쪽도 화장품 쪽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과거의 기존의 어떤 아성들을 갖고 있던 브랜드를 갖고 있던 회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는 브랜드가 좀 다양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발라봤더니 죄송합니다만 네, 어떤 뭐라고 그러야 되나 화장품은 시험 써봤더니 오히려 효과가 좀 있더라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더라라고 하는 가성비에 대한 효과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욕구들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말씀드렸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은 애경 산업 이런 쪽에 대한 브랜드와 새롭게 구축되는 어떤 변화를 봤었을 때 이쪽이 더 낫겠다라는 쪽이고요. 또 이제 또 화장품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진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쪽은 어떤 OEM, ODM 업체들도 물론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용기 업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연우라고 하는 회사,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죠. 이쪽도 오히려 진입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의 기여 요인들이 더 높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국 내에서 석유화학 설비가 증산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수출량도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화학업종 좀 악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국내 중소형주 화학주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는 소식이던데요. 부장님 어떠십니까? 네, 포인트가 화학 쪽입니다. 화학인데 화학은 그냥 화학을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석유화학과 정유까지 같이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화학업체들 실적 우려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S-오일이 관련돼서 투자를 5조 이상 하기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이제 나는 정유업체가 아니라 화학업체까지도 변신해야겠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일단 지금 정유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제 마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쪽에 대한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가 거의 끝나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은 상황들이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쪽의 변화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석유를 안 쓰고 오히려 석탄이나 아니면은 가스를 통해서 추출하는 쪽으로 설비 투자를 바꿔가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화학 생산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은 지금은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주가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화학업체들이 받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와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S-오일 투자 같은 경우도 5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5년 뒤에 발생할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우려감이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시장이 그런 쪽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조금 그냥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나은 쪽은 정유 쪽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유 쪽은 그래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정제 마진과 관련된 부분을 봤었을 때 한 2분기까지 정제 마진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적자까지 걱정할 정도까지 정제 마진이 나오다가 8월 달 들어서 다시 6.5달러대 배럴당 6.5달러대까지 정제 마진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정유사가 차지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한 30%까지 차지할 수 있는 PX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유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정유화학 섹터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래도 정유 쪽에 조금 더 배당 메리트도 좀 있겠죠. 네. 네, 둘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화학주가 여기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좀 급하게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우려감을 너무 많이 반영했던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또 염두를 둘 수 있는데 그렇게 된 흐름으로 봤었을 때 화학업체 쪽에서는 그럼 뭘 사야 되느냐라는 쪽으로는 보게 되겠는데 일단 대형주 쪽에 대한 시각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눈에 띄는 게 이 SKC라는 회사 그리고 송원산업 이 두 가지 회사는 송원산업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SKC 같은 경우는 일단 화학업황 나쁘다고 하더라도 주력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폴리우레탄 원료인 PO라고 하는 쪽 이쪽은 양호합니다. 상반기도 잘 나왔고요. 하반기도 역시 이쪽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SKC다 보니까 앞에 SK가 붙었죠. 그러면 뭔가 협력할 수 있는 쪽에 대한 변화,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3분기부터 이 반도체 연마제라고 하는 쪽에서 SK하이닉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다 보니까 한 2020년도 가게 되면 관련돼서 매출을 한 1조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대한 계획이 있는 만큼 지금 잘 나오는 실적 외에 플러스 알파가 성장 쪽으로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5만원대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반기도 실적 상반기 좋았던 실적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SKC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산화방지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 모르지만은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 바스프에 이어서 2위까지 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재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데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들은 한 6월 달 정도였었죠. 송원산업이 산화방지제 판가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판가를 올리는 현상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하반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실적 부분들은 사이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생각하시면서 화학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틈새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SKC 주가 흐름도 봐주셨으니까 송원산업도 좀 봐주세요. 어제 종가가 27,900원 정도인데 목표 주가는 얼마나 설정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마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대한 변화인데 아마 그 판가 인상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고 화학업황 쪽의 틈새 쪽을 좀 더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7%에서 10%까지는 적어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변화와 같이 이어지게 되면 실적 개선이 움직이는 변화와 함께는 약 한 32,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아마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가장 먼저 체크하는 쪽은 기관 쪽일 겁니다. 기관 수급 들어오는 동향들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 방향까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내겠다라고 공언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올해 11월에 이 폴더블 폰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주 어떤 쪽이 있을지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삼성 폴더블 관련된 쪽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는 벌써부터 지금 최초로 삼성이 폴더블 폰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나왔던 때가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접고 해서 이만한 화면이 한 4번 접어서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큐브인가요? 네, 이런 쪽으로까지 어떤 모델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전략에 대해서 벌써 지금 3, 4년 동안 계속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아마 11월 달 미국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때 삼성 개발자회가 있죠. 그래서 그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고, 확실한 제품 공개는 내년 1월 달이죠. 2019 CES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 화웨이가 먼저 공개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보통 인폴딩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접는다는 얘기죠. 공책처럼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펼치게 되면 7.3인치. 그러니까 약 지금 아마 쓰시는 노트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쓰시는 노트북보다 한 10인치에서부터 좀 작은 정도라고 하니까 태블릿 PC보다 조금 작은 정도? 이렇게 꽤 크네요. 생각보다 크죠. 예. 크게 되겠죠. 근데 접히게 되면은 화면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접혔을 때 다 접게 되면 4.6인치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핸드폰 수준이 되겠죠. 네. 근데 거기다 화면을 봐서 어떤 화면을 통해서 이제 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솔직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용만 나열한 것뿐이지 네. 저도 뭐 봤어요 얘기를 드리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계획이다라는 쪽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게 그게 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삼성이 또 세계 최초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혁신이다 이런 쪽으로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G도 내년에 공개할 것이다. 폴더블 관련된 쪽 공개할 거고 애플도 한 2020년 상용화 목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일단 다음 대세는 폴더블이 맞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이런 폴더블 폰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앵커님은 바로 사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지금 휴대폰을 한번 바꿔야 될 시기가 돼서 도전을 해볼 것도 같아요. 그러세요?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거니까 한번 써보겠다. 근데 그런 어떤 호기심에 대한 수요 말고 이를 이제 보통 보면은 이거는 내가 이제 어떤 때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동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태블릿 안 쓰고 이거 같이 쓰면서 결합해서 이런 어떤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창출할 정도로의 어떤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같아요. 가격은 아마 지금 얘기로는 들어가는 부품만 하더라도 50만 원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 200만 원 이상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삼성 입장 쪽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가격이 높여서 또 다른 전략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는데 초기 가격이 일단 문제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유용성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나온 새로운 혁신의 스마트폰은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좀 개선되고 그래서 한 두 번째 모델부터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도 S1보다 S3가 가장 많이 팔렸었죠. 예. 좀 더 개선된 모습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윤곽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종목들이나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부터 나왔던 종목들의 대표적인데 잠깐 표를 준비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인 종목들 뭐 상보, 실리콘웍스, 코롱인더, SKC 코롱PI 요즘 가장 많이 부각받는 게 SKC 코롱PI죠. 이 PI 필름이 당연히 폴더블 폰에 들어가겠다라는 쪽인데 솔직히 폴더블 폰 아니라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너무 그쪽에만 몰아가는 거는 그쪽으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이 강하게 나온다. 팔 기회입니다. 오히려. 예,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성장성 대비해서 지금 가격대보다 만약에 한 10%에서 20%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비중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저도 줄일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여러 종목 중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와서 어떤 부품이 쓰이는지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추정하는 상황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어떤 윤곽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 쪽에서 이런 쪽에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관련주 중에서 변화를 본다. 제가 말씀드렸던 표 중에서 종목들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앞서 말씀드렸던 SKC 코롱PI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쪽이고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또 차익 매물과 함께 쭉 한번 밀려갑니다. 예. 그럴 때 한번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실리콘웍스가 눈에 띄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LG 관련주죠. LG와 밀접한 관련 쪽인데 오히려 지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 대한 팹리스 업체에 대한 입지각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제 폴더블 관련주보다 OLED가 디스플레이가 좀 안정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금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리콘웍스는 지금 자리 매수도 그럼 괜찮은 거예요? 지금 자리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종목들 쭉 보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게 SFA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하반기에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는 업종의 대표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는 양호한데 디스플레이가 조금 흔들렸다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실적에 반영이 돼서 주가나 별 재미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디스플레이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살아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겠죠. 그런 쪽에 대한 시각들 SFA나 주성 엔지니어링 모두 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 또 하나 장비업체 쪽에 V1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은 좀 비싼 측면은 있는데 성장성에 대한 얘기, 특히 내년에 이제 플렉서블, 그러니까 OLED 쪽과 관련돼서 어떤 LG 쪽의 투자와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성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한 종목 찾는다고 하면 4가지 정도가 저는 눈에 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미국 장에서 반도체주 마이크론의 주가가 10%나 급락이 있었어서 국내 장 오늘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가면 좋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한 이틀 전부터 단기적인 이탈 신호가 나왔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부분들인데 미국의 기술주와 함께 반도체주 얘기 드리려면 또 한 5분은 더 필요하다 보니까 예. 짧게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네, 예.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수는 별 재미가 없을 겁니다. 반도체주가 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추시고요. 상대적으로 종목 쪽은 계속 종목 찾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기회 요인들을 찾는 건 더 중요하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잘못하게 되면은 종목이 대세니까 종목 따라가서 단기 고점에 덜컥 사실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자신 없으시다고 한다면 아예 매매 안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슈 분석을 통해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준섭 전문가, 이용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